예, 멸종입니다. 멸종, 종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멸종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종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오파비니아. 얼굴에는요, 눈이 5개나 달려 있습니다. 입에서는 코끼리 코 같은 긴 팔이 있고, 끝에는 집게손이 있죠. 또 이런 동물은 어떻습니까? 아노말로카리스, 이상한 새우라는 뜻입니다. 입이 얼굴 아래쪽에 있습니다. 큰 거는 길이가 1m나 해요. 여러분, 아노말로카리스와 오파비니아가 우글대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 저런 데서 절대로 헤엄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느 바다에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5억 년 전에 살다가 없어진 동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멸종이 그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입니다. 정말 멋진 동물이죠. 하지만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굳이 포악한 커다란 육식공룡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식공룡도 마찬가지죠. 트리케라톱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주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기껏 풀이나 많이 먹겠죠. 또 공룡들이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은퇴한 할머니들이 공원에 나가서 고양이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듯이 공룡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수도 없을 거예요. 아주 사나운 놈들이거든요. 멸종이란 그닥 나쁜 게 아닙니다. 멸종은 계속 변화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적응 현상이죠. 그 멸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종의 결과는 새로운 동물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멸종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건축물에 보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빈틈이 있는데요. 이건 니치라고 합니다. 이런 니치는 건축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도 있습니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곤충과 새들이 그 빈틈들을 나눠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빈틈을 생태적 지위 또는 에콜로지컬 니치라고도 합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많은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니치들, 빈틈들을 나눠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니치들이 모여서 거대한 먹이사슬을 구성합니다. 이런 먹이사슬이 촘촘한데 한두 종의 생명이 없어져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걸 먹어도 되거든요. 또 그게 비어지면 누군가 그 틈을 다시 채웁니다. 네. 그런데 한두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없어지면 문제입니다. 한두 종이 없어지면 다른 게 채워야 되는데 채울 틈을 안 주고 계속 없어지면 먹이사슬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대멸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배워봅시다. 역사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건요, 그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사에서 우리는 멸종과 대멸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멸종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지구의 나이가 47억 년입니다. 생명의 나이는 38억 년쯤 되죠. 그 38억 년을 1년으로 축소한 생명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죠. 지금부터 38억 년 전에 우리의 생명의 달력으로 1월 1일 0시에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9월 달에는 암컷과 수컷이 생기고 10월 달에는 다세포 생물이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흔적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1월 초가 되면 갑자기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생명체들이 생깁니다. 껍데기가 단단해지니까 대거 큰 생명체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1월 4일입니다. 12월쯤 되면 이제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천만 년을 하루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죠. 12월 10일쯤 되면 중생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룡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살았던 생명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대멸종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어떻게 대멸종이 일어났을까요? 12월 7, 8, 9일을 보면 지구가 사막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왜 사막으로 변했을까요? 원래 생명체가 살기 좋은 것은 해안가입니다. 근데 지구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한데 뭉쳐서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았던 해안가가 내륙 한가운데 사막으로 변했던 거죠. 고생대의 생물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때 맞춰서 산소의 농도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근데 고생대 말에는 산소의 농도가 30%까지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산소 농도가 쭉 떨어졌습니다. 높은 산소 농도에 적응했던 생물들이 살기 어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시베리아에서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에 보면 서유럽 크기의 거대한 현무암이 두께 400m에서 3km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긴 시간 동안 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산이 터지면 거기서 이산화탄도 나오고 염수도 나오고 불소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옵니다. 이런 기체들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다 떨어지고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고 또 하늘에서는 수없이 많은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 덕분에 대륙의 식물, 동물이 멸종하고 그 결과로 또 바다의 생명체도 멸종하게 되었던 거죠. 아주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멸종이 바로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계,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의 대멸종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룡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공룡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공룡이 멸종할 시대라는 뜻도 됩니다. 공룡의 멸종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공룡이 멸종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죠?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요.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요. 새는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공룡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류용 공룡은 살아남았고 비조류용 공룡은 다 멸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공룡고기 맛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치킨집에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공룡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달력으로 12월 24일 저녁 때 멸종했다는 오해입니다. 사실 그때 멸종한 공룡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공룡이 처음 생긴 12월 11일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멸종했죠. 누군가가 멸종을 해줘야 그 자리에 새로운 공룡들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오해는 공룡들이 미련하게 몸집만 키우다가 멸종했다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공룡은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죠. 자, 이런 생태계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동물들이 바글바글, 중간 크기 동물도 바글바글하고 커다란 크기 동물도 바글바글합니다. 우리가 중간 크기의 동물이라고 해보세요. 자, 작은 크기의 동물 생명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몸집을 크기를 줄여서 작은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경쟁이 덜 심하니까요. 큰 동물이 멸종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집을 키워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의 입장에 생각합시다. 공룡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동물도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위쪽은 어떻을까요? 텅 됐지 않습니까? 몸집을 키워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경쟁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빈틈을 배척하는 겁니다. 또 몸집을 키우면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유리했습니다. 우리 체온은 표면적에서는 있잖아요. 피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는 동안에 부피는 세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크면 클수록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건 공룡이 밀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주에서 소행성이 붙여서 지구에 충돌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또 산소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아주 고마운 사건입니다. 덕분에 우리 인류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생대가 끝나자 신생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포유류가 12월 25일 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12월 15일쯤 생겼어요. 근데 괜히 몸집을 키워서 공룡과 경쟁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다른 빈틈을 갖고 살았던 거죠. 공룡이 사라지자 자기 마음껏 몸을 키웠습니다.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마침내 인류가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인류는 침팬지 계통과 갈랐습니다. 그리고 4시쯤 되면 똑바로 서요. 뇌가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11시 50분쯤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탈출해서 단 5분 만에 모든 인류들을 대체해버리고 지금 자정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탈출했을 때 여러 대륙에는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네안데르탈인이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조금 작았지만 몸집은 더 다부졌고 머리는 더 컸습니다. 두뇌가 더 컸죠. 그때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옹알 됩니다. 말을 못하고. 그 이유가 인두와 후두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점점 인두와 후두 사이가 길어지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에서 훨씬 짧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전하기 어려웠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늘입니다.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죠. 호모사피엔스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즉 크로마뇽이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에 실을 깨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네안데르탈인은 그걸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대충 가죽을 덮어 뒤집어 있습니다. 묶어야 되죠. 노동의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에 닥쳤을 때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 호모사피엔스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이 살아남지 못했죠.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엔스를 가른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은 아주 첨단 기술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바느질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700만 년을 한번 따져봅시다. 마지막에. 침팬지와 인류가 갈라진 지가 700만 년 됐는데 그 중에서 돌멩이가 또 남겨놓은 것은 마지막 2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인류는 저 끝에 한 점에 있겠죠. 그 점을 확대해보죠.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이어집니다. 앞에 500만 년을 빼고 뒤에 200만 년만 따져봐도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자, 그 700만 년을 침팬지가 가서 700만 년을 다시 1년짜리 달력을 만들어보죠. 우리 생명의 달력으로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일입니다. 그때를 0시라고 해보고 지금 자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0시에 침팬지와 인류 계통이 갈라섰습니다. 인류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수렵과 채찍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31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쯤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저녁 11시 40분에야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최근 만 년 동안에 농업이 발달하고 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운 6번째 멸종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류세라고 합니다. 왜 인류세라고 할까요? 그 전까지의 멸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즉 온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대기 상승도가 높아져서 산소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아주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을 뿐이죠. 자, 6번째 대멸종, 이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또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울 텐데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아름다운 은하수입니다. 저 은하수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존재는 역사상 지구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주는 아름답뿐만 아니라 장엄하죠. 우주의 웅장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인류가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정말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진화사에서 보면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100에서 500만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모사피엔스 생긴 지 2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6번째, 지금까지 가장 컸던 3번째 대멸종은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6번째 대멸종은 500에서 10,000년 사이가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 포식자는 원래 개체수가 적습니다. 호랑이는 큰 산에 하나씩 살았죠. 그래서 한두 마리가 또 없어져도 급격히 멸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바글바글 살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멸종할 것입니다. 그 바로 식량과 에너지의 문제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엘리베이터입니다. 정말 제 얘기인데요. 석유에 중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량도 다 석유로 짓고 있거든요. 비료, 살충제, 제초제, 농기계, 연료, 운반, 냉동 다 석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농업 기술이 필요합니다. 첨단 농업 기술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와 농약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운반과 저장에도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쿠바는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구소련이 붕괴하자 쿠바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농업 생산량도 반으로 줄었어요. 자, 쿠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농업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도시농업 그러면 카페에 붙어있는 화분이나 아니면 텃밭상가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잡아먹지 못하고 견인동물로 썼죠. 농부들이 쓸 수 있는 도구는 삽과 곡괭이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매일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대학생들은 매 학기 농업에 관한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도시 사람들을 강제로 시골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쿠바는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전 국민의 체중이 9kg나 줄어들었습니다. 제 체중이 9kg 빠진 건 정말로 기쁜 일이지만 갓난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의 체중이 9kg가 빠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었죠. 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저희 동네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방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일주일만 배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한두 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농업기술대학을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기술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어떡합니까? 지구를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수정란 1000개를 가지고서 저 외계로 갑니다. 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설사 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았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차지할 수 있는 빈틈은 생태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빈틈 바깥에 있는 수많은 빈틈들에 다른 다양한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어야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동식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연을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우주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자는 거죠. 우리 후손에게 기회를 한번 주자는 겁니다. 영화에서 닥터 브랜드가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We should not think of us as individuals, but as a species. 우리는 인류를 생각할 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인류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으로서 인류를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행동은 개인이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죠. 감사합니다.